안녕하세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편집장 정두희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진행하는 미래기술 라이브 2022년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요.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시장과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쇼가 열리죠. 바로 CES입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 이미 가전 분야를 넘어서 자동차, 모바일, 또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첨단 기술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위해서 라스베이거스에 직접 다녀오신 장동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일입니다. 저는 AI 비빌랩 대표로 있고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CES를 다녀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10일 격리 각오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10일 격리 끝난 지 얼마 안 되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 박사님과 함께 CES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언론에 공개된 CES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전시장에서 CES가 열렸고요. 그 전경이 이렇습니다. 전경 입구고요.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T, 그리고 현대자동차, 두산, 또 현대모비스,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혁신 기술을 들고 나온 스타트업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볼 게 아니라 직접 다녀오신 특별히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또 칼럼도 틈틈이 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는 이제 장 박사님께서 현지에서는 좀 어떤 것을 보셨고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또 미래의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CES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여기서 소개된 기술들 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CES를 다녀오시면서 매년마다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주요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약간 발표를 좀 할게요.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는 가정용 로봇, 사무용 로봇이 이제 진짜 돈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고, 스마트 홈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 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하는 부분이고, VR, AR, XR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메타버스가 뜰 거냐, 그다음에 NFT는 실제로 어떤가,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약진과 분산된 한국과 뭐 이런 정도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를 네. 이제 집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이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GM이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면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데다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자동차가 점점 전기 부품화 되면서부터 자동차에도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속품을 마치 컴퓨터를 조립하듯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큰 트렌드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바로 아, 효시가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우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주요 이슈였다는 거는 이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이 좀 여러 기업이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여러 될까요? 기업이라기보다는 GM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에이펙스 AI라고 하는 회사가 또 똑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슈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컴퓨터를 하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큰 세상이 열리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아는 대로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그 CES라는 게 너무 넓고 크고 범위도 넓고 그래서 아마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CES에서 인파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근데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는 뭐 썰렁했죠. 사실은 널널했고 또 일정도 원래는 4일인데 4일에서 이제 하루 더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뭐 사람도 반 이하로 줄었어요. 출품한 회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옴니크론 변수 때문에 굉장히 이번은 좀 썰렁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CS를 통해서 우리 주요 기술들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나 또 NFT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CS에서는 어땠나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메타버스 세상이 되려고 하면 그 메타버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VR이나 AR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햅틱 수트나 또는 뭐 글러브나 또 뭐 이런 이 기기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기 없이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이 플랫한 평면에서 들어가기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거를 게임도 마찬가지고 인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또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그거가 이제 진행이 되려면 사실 VR이나 AR 디바이스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만큼.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2억 3천만 대로 그다음에 애플이 1억 5천만 대로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VR 오큘러스는 지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잘 팔았다고 하지만은 1천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AR 글래스는 이제 시작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보면 AR은 포텐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AR 같은 경우는 이걸 안경을 끼게 되면 뭐 일상생활도 편해지고 교육이나 관광이나 게임이나 뭐 기계 유지 보수 수술 부동산 자동차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AR 기술이나 VR 기술은 기본적으로 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VR을 이걸 쓰고 헤드셋을 쓰고 하려고 하면 이제 눈의 해상도가 보통 2,400만 화소라고 합니다. 근데 눈을 두 개를 합치면 이제 5천만 화소가 되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기기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8K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제일 잘 나온 게 이제 VR 2K 쪽이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온 파이맥스라고 하는 8K짜리 이 VR 헤드셋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8K의 영상을 움직일 수 있는 GPU 칩이 있어야 되고 8K 컨텐츠를 실시간 전송하는 통신이 있어야 되고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배터리가 길어야 되고 VR에 특화된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A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이 안경처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서는 안 되면서 이게 이제 AR 고유의 컨텐츠 뭐 이런 배터리 문제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그런 그 길목이 지금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인터넷을 장악한 어떤 그 이 글로벌 대기업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 구글이나 뭐 이런 커다란 그런 회사들인데 메타버스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굉장히 초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메타버스의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이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너무 우리가 앞장서서 컨텐츠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이런 기기를 뭐 물론 필요로도 하지만 과거에 VR 시장이 한번 조금 이렇게 꺾였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헤드마운트 기어라든지 이런 글래스와 같은 이런 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게 좀 제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기어에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나 모바일로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도 좀 발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VR 헤드셋은 나름 이제 그 1시간 이상 쓰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AR이 굉장히 그 글로벌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AR이 그냥 가볍고 여기 나온 이 AR 글래스는 TCL에서 나온 중국 회사 TCL에서 나온 그 이번에 이제 나온 그 글래스인데 뭐 이런 글래스 같은 것이 앞으로 많이 나오죠. 그 오큘러스 뭐 넥스트 버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메타에서 나온 그 페이스북에서는 레이방이라고 이렇게 우리 잘 아시는 선글라스 회사가 이렇게 요런 이쁘장하게 이제 만든 AR 글래스도 있고요. 애플에서도 지금 이제 AR 글래스를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R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데 AR 시장이 이제 상당히 커지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각 중요한 그 플레이어들이 어,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AR 글래스가 아주 굉장히 키가 되는 디바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AR 글래스가 누가 이 분야를 선점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AR 글래스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한 AR 글래스가 나올 거게 되고 그렇게 되면 AR 글래스의 기능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협업을 하겠지만 기능이 AR 글래스가 좋아지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스마트플레이를 오그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이 넥스트 차세대의 이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VR보다는 AR이 미래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메타버스 시장에도 여러 가지 좀 세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네. CES에서 플랫폼 기업도 좀 보신 그런 기업이 있으신가요? 맞아. 이번에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 중요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뭐 다른 거를 이게 뒤져보면 어, 굉장히 추상적으로 미래를 그리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나왔고 이번에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퀄컴하고 이 AR 글래스용 칩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R 글래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AR 글래스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굉장히 초소형의 반도체 칩이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는 그 AR 시장, 이 메타버스 시장, 또 AR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화두가 ESG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 예, 글로벌 예, 예.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테마인데요. 이번 CES에서는 어땠나요? ES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쪽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약간 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를 위주로 봐서 ESG는 많이는 못 봤습니다. 네, 스타트업도 많이 참여를 했죠. 네, 이번에 특별히 좀 눈여겨본 스타트업이나 또는 신기술 좀 보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 음, 괜찮았던 부분이 요겁니다. 이 스마트 홈 그래서 이 농업 벤처 엔싱이라는 회사가 혁신사는 두 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이 농산물을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빌을 수 있는 그런 그 이 모듈화된 그런 농업 벤처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조금 이제 오피스 형태로 되면은 이거를 좀 더 이 단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커 나가게 키울 수 있게 뭐 사무실이든 또는 이 어떤 특정한 건물이든 그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모듈화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요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번에 CES에서 매일 발간되는 그런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일간지에 그 안에 있는 표지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한국의 농업 벤처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여기 요거죠, 요거. 아이콘 AI에서 만든 사운드 미러,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보면 뭐 나의 상태라든가 뭐 나의 뭐 이 분위기라든가 기분이라든가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멋진 바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저기 벤처는 아니지만 이 SK텔레콤 여기 제가 써놨는데 안 나왔네요. 그 SK텔레콤에서 NPU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SK텔레콤은 사실 벤처 회사는 아니지만 SK텔레콤이 통신 비즈니스에서 뭔가 다른 비즈니스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NPU, 그러니까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인데 이게 이제 AI에서 사용될 때 GPU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기술이 NPU인데 그 NPU 시장을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퓨리오사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가 우리나라 이 벤처 기업들이 상도 받고 또 CES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M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조만간 좀 모실 예정이기도 합니다만 국내 토종 기업 중에서도 또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예. MPU를 한참 개발하고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이번에 CS에서도 참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벨리온은 참가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벨리온은 주로 파이낸셜 분야에서 굉장히 대단히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CPU 칩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앞으로 주목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CS가 말해주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 방향은 혹시 좀 캐치하신 인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예, 잠깐 제가 그 좀 반도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재 그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판도예요. 그러니까 왜 그 제가 반도체 흥미를 느끼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이 지금까지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있고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의 깃발을 꼽아야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굉장히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CE에서도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그 반도체 설계하는 IP, 인터렉션 프로퍼티에 그런 속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인텔 X86하고 ARM 그 리스크 아키텍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이 반도체 IP 하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가 있습니다. 팹리스는 아시다시피 인텔,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삼성전자도 껴 있고요. 퀄컴, 애플 뭐 이런 게 있고 카메라 센서 시장에서는 소니,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여기서는 보시, 델파의 삼성전자, 하만, 테슬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력인 그 파운드리 삼성전자하고 TSMC가 이제 그 치킨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이 기존의 시스템 시장 판도에서 이번에 보면 몇 가지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200이라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이죠. 이 칩을 이번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엑시노스 칩은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는 조금 모자른 그런 칩으로 여겨져 있고 삼성전자 자체도 퀄컴의 이제 스마트드래곤을 더 많이 쓰고 엑시노스는 좀 덜 쓰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2200이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다음 달이죠. 2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S22 갤럭시 S22를 출시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게 탑재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보면 서버 시장을 보면 지금까지는 인텔과 AMD가 서버 시장에서 각축을 벌였는데 이 엔비디아가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 칩을 들고 인텔이 아성으로 가지고 있는 CPU 시장으로 이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 그래픽 카드가 이제 외장 GPU 카드 그 시장에 있는데 그 시장 역시 엔비디아와 AMD가 이제 시장을 양보는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인텔에서 아크 칩이라고 하는 그 이 외장 GPU 칩을 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외장 GPU 시장도 앞으로 핫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AR, VR, XR 그 시장에서 굉장히 작고 강력한 그런 그 이 칩을 퀄컴 스페이시스 XR이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인텔 모빌아이는 원래 자율주행 분야의 그 선두 주자인데 인텔이 이제 몇 년 전에 한 50조인가요? 그 40조인가요? 그때 이제 그 거금을 주고 이제 M&A를 했는데 이번에 모빌아이 IQ라고 하는 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 칩을 이제 개발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는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이런 팹리스 시계 분야에서도 각자 자기가 정한 그런 영역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번부터 올해부터는 뭐 인텔도 다 들어가고 퀄컴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AM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되는데 여기서 선자가 결국 미래의 패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반도체 기술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특별히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가 더 고도의 반도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CES에서 많이 선보였을 것 같은데 좀 눈여겨보신 기업들이 있었나요? 자율주행은 뭐 이제는 그 보편적인 그런 기술이 돼버려서요. 그 모든 회사가 다 자율주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하게 뭐 자율주행을 안 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동차 기업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렇게 이번에 나왔던 소니도 자율주행을 그 안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소니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부분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본 부분은 자율주행 부품으로서 라이다 부품이 현재까지는 라이다 한 대에 뭐 1,000만 원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라이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니네 이거 얼마에 대량 생산하면 얼마에 단가를 맞춰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많이 찍어내면 수백 달러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품 분야가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이걸 연습을 한다고 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한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학습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이제 스크린에다가 VR 화면을 집어넣고 거기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각각 그 원천 기술을 AR을 이제 AV를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부품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 회사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 모빌리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의 메타 모빌리티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아예 없었어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스팟, 보스턴 다이내믹 스팟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 정의선 회장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듯이 이런 로봇을 하나씩 들고 다닐 거다, 뭐 가지고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이 현대에서는 이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소개한 모빌리티의 플랫폼으로서 모베드라고 하는 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20-30km 정도 되는 요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래스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요 안에서 뺑뺑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도 되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카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가 여기다가 뭐 짐을 싣고 자동으로 나르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던가 아니면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 있죠. 여기 이제 실제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데모로 보였는데 이 바퀴가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뭐 주차나 이런 게 굉장히 플렉시블이 잘 되는데 이런 그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계산을 해서 이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순서인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이건 순서가 좀 약간 거꾸로 된 게 아닌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좋게 본 거는 뭐냐면 이 CES 2200에서 그 UAM을 손을 보였어요.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날리는 도심에서 실어 날리는 그런 이 어반 모빌리티, 에어 모빌리티, 에어 택시죠, 사람 말하자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도시 건물 상공 이 옥상에다 이렇게 헬리포트 같은 그런 그 플랫폼 허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전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비전을 그때 보여줬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비행기도 거기다 갖다 놓고 요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디벨롭을 해서 이번에 좀 보여줬으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더 다가왔을 텐데 지나치게 이렇게 로봇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왜 뭐 좀 더 이렇게 로봇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지 이렇게 진짜 로봇스러운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로봇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려고 하면 남들 하는 이런 그런 것보다는 또는 내가 이런 거 플랫폼을 만들 테니까 알아서 그 다음에 거기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주라 그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선보이는 대신에 이제 로봇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가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할 분야이긴 합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런 분야이긴 한데, 근데 막상 기업 입장에서 뭐 생활용 로봇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시장이 형성될까, 또 소위 돈이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단초가 되는 게 이런 거죠. 2014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이 펫보라는 로봇을 만들었죠. 2014년 만들어가지고 약 그 200만 원에 팔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LG U 플러스가 이거 수입해가지고 이제 팔았습니다. 주로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청소하거나 또 호텔 근무를 하게 했고 장례 업체에서 근무를 하겠는데 얘가 이제 그 신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호텔을 근무를 할 때 이제 이게 사람이 잘 때 막 와가지고 뭘 한다든가 또 말을 잘 이해를 못 한다든가 이 추도사를 읽는데 잘못 읽는다든가 이런 실수들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사람보다는 뭐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말을 좀 이해하는 그런 로봇이기를 바랬는데 그런 수준의 능력을 못한 거죠. 능력에 미치지 못한 거죠. 이게 그 AI 엔진이 뭐냐면 왓슨을 탑재를 했어요. IBM에. 근데 왓슨은 아직 좀 그렇죠. 그 AI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능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생산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보텐디라든가 보아이 이런 것들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LG전자는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클로이라고 해가지고 로봇들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이게 이번에 이제 히트를 친 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나왔죠. 이게 아메카라는 거, 엔지니어드 아트라고 하는 이건데 이제 이게 영국관입니다. 영국관 맨 앞에 이제 얘가 걷지는 못합니다. 근데 서 있는데 이 표정이 굉장히 그 사람처럼 그 얼굴 표정을 짓고 말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이제 그 일본에서 만든 그런 이런 페퍼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AI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생각이 들지만 이런 로봇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하나에 뭐 5억 원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벌써 네 대가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냐면 이 로봇이 진짜 사람 같아서 약간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아이로봇을 보는 듯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봇이 돈이 진짜 되려고 하면 이 AI 여기 이 로봇 자체가 인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간의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유용성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용처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신기하게 뭐 집에다 놓고 청소해라라고 해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데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진짜 청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로봇. 또 식당에서 뭐 배달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의 한 사람을 역할을 주어드는 그런 로봇.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로봇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AI의 문제긴 한데 이런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로봇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로봇은 아직도 실제 상황에서는 약간의 지금 보여주기 위주지 적어가지고 진짜 우리 집에다 저걸 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 수명 주기상으로 볼 때 모든 기술이 다 이제 초기에는 좀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을 하고 점점 발전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가 되고 또 산업 내에서 비용이 다운되면서 수익성은 점점 향상될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기술의 사이클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의 로봇 기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AI가 사실 로봇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또는 뭐 사람들처럼 뭐 뛰어다니든 안 뛰어다니든 그거보다는 일단 그 로봇의 뇌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AI라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뭔가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돼야 되는데 현재 AI 기술로 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그 해줄 수 있는 게 로봇 형태냐 과연 이런 로봇 형태여만이 그런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봇 자체가 이렇게 사람처럼 만드는 데는 대단히 돈이 많이 들 것이고 그런 걸 합당화시키려면 좀 더 많은 그 펑셔널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메카조차도 사람과 똑같지만은 그럼 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5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로봇 말고는 그러면 그런 거를 장치할 수 있는 뭔가 기계나 또는 그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디바이스,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AI를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AI가 다양한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아까 같은 거 거울이죠, 거울. 거울 같은 게 들어가는데 저는 아주 대창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런 로봇 형태로 된다고 하면 사람으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한 사람의 이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굉장히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MIT 테크놀로지 리뷰 라이브 토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청중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후에 Q&A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CES를 이제 매년 다녀오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CES의 흐름이 나름대로 가지고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내다보기엔 좀 이릅니다만 내년 CES에는 어떤 테마가 강세일 것으로 보시나요? 이 CES가 사실 그 거대한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참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아까 TCL 같은 그런 회사 빼놓고는 거의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과연 내년에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이 이번에 안 온 것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줄어든 것도 어떻게 보면 흐름이 아닌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CES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흐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뭐 모빌리티든 그런 로봇이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번에 출품을 했는데 그런 이 시류가 좀 제대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변방에 있던 한 나라였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 즐겁게 봤던 게 뭐냐면 한 25% 정도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한국 이 기업이었고 여기 왔던 분들도 거의 4분의 1 정도 한국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이 중요한 기업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다른 기업들도 많이 빠졌고요. 그런 기업까지 다 들어온다고 하면 더 풍성한 그런 CES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분야는 앞으로 AI라든가 자율주행이 급속도로 이게 발전하면서 반도체 분야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빨리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기업이나 그런 나라가 미래의 이 패권을 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기다려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인기를 끈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디바이스였어요. 이게 싸지도 않아요. 이게 119만 원, 한 120만 원 정도, 1,000불 정도 하는 건데 이거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비춰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같은 건데요. 이게 어떤 화면이든 저희 네모가 딱 지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뭐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저런 류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할지 저거는 뭐 있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이 대단히 큰 인기를 끄는 걸 봤을 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를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보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좀 더 개선하는 것도 대단한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 봤을 때 이게 PC 같은 전기차가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퀘스천을 많이 달아봤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게 PC 뭐 GPU, DRAM 뭐 이렇게 해가지고 SSD, 와이파이 이런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마더보드에다 꼽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이게 이제 PC 또는 뭐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 자동차가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모터, 배터리, 카메라, 센서, 바퀴, 뭐 껍데기 이렇게 있고 그거를 자동차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끼워 집어넣어서 거기에다가 오퍼레이팅 씌운 다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또는 뭐 개인 세팅하는 거, 이 안에서 이 컨텐츠를 구매한다든가 인포테인먼트를 한다든가 물론 다양한 서비스, 뭐 여기 NFT도 들어가겠죠.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전기 자동차 이게 과연 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쳐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이 특정한 운영 체계 하에서는 그 부속품의 가격이 굉장히 싸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모터 따로, 배터리 따로, 뭐 센서 따로 이렇게 해서 각각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미래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왔던 GM 전기 자동차를 보면 GM이 이렇게 부속품을 만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얼티움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얼티파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듈화돼 가지고 끼우는 GM이 저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저게 이제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아펙스 AI라고 하는 요 회사를 보니까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저렇게 OS 위에다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게 이제 잘 되면 지금까지의 그 자율주행은 얼마나 더 멀리 가느냐 또 외형이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부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보면 약 한 뭐 5년이나 한 10년 정도로 보면 자동차의 개성화 시대 뭐 이런 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껍데기는 내가 뭐 그 마세라티를 갖다가 뚜껑을 하고 안에 있는 뭐 전기는 뭐 삼성 SDI 거를 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테슬라 거를 쓰고 내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런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대단히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취향대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올해 만약에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네. 사실 이런 기술들이 모아져서 실제 이제 이 CES라는 게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그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류로 이제 앞으로 발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Q&A 몇 개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네네네. 여기 그 화면 공유는 이제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기술 확산 S커브 측면에서 오늘 말씀해주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커브의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 세부 기술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 좀 이야기 많이 나눈 모빌리티 기술이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분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하이프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자율주행 차도 사실은 앞으로 상용화되기에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OS 자동차 카 OS는 이제 시작인 거고 AR, VR 것도 뭐 약간의 지금 캐즘을 지금 건널라 말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시현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CES 2022 유레카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일본 여러 나라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나라별 기술들 특징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레카관을 많이 가봤지만은 지나가기만 하고 여기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이었던 건 아까 그 어떤 이 영국관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관이 상당히 이렇게 기술 같은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 오늘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김성래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차량에서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향후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업체는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뭐 여러 회사들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에이펙스 AI라는 회사가 좋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그 시장에서도 그거를 설치를 할 수 있어서 뭐 드론까지 설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질문인데요. 국가 간의 이동이
가능해져도 여전히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까요? 게임과 같은 재미와 몰입이 중요한 분야가 아니라면 이제 다른 영역에서 이용이 편리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더 이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그거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단히 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월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메타버스거든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보면 메타버스는 특화되게 비즈니스 월드에서 또는 게임에서 또는 관광에서 또는 이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런 딱딱 이렇게 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이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세분화돼서 거기에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메타버스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국가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그런 메타버스는 사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동인 박사님을 모시고 또 CES의 전반적인 흐름과 또 기술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생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요, 다양한 최신 기술 아티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라이브 토크 포함해서 지난 라이브 토크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웹페이지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